자, 또 합니다. 현수야, 우리 현수 밤에 뭐 했을까? 힘들지? 날까지 더워서.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은행 거래, 그 다음에 섀도우 뱅킹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선생님이 좀 많이 떠들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물어보거나, 이해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찌찌뽕해도 좋으니까 같이 떠들고 해야 돼. 이거 안 그러 그냥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잖아. 아까 거는 몰라도 이거는 100% 다시 혼자 봐야 돼. 같이 떠들자고. 같이 호흡하자고. 선생님도 잘해야 돼. 한 번에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조금 아까보다는 까다로워. 잘 들어주세요. 잘. 자, 졸릴 때마다 신제약을 생각해봐. 그러면 잠이 번쩍 들지. 저렇게 살겠군.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거지. 봐라.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얘는 뭐냐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쳐. 자, 좀 볼게요.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 자, 이거 본문을 내가 너무 빡빡하게 해놨나? 봐봐. B로 할게. B. 은행 뱅크니까.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저 얼마 예금할래요? 이렇게 해서 예금을 이렇게 넣어. 그럼 얘가 돈이 얘한테 있겠지. 얘는 크게 두 개로 쪼개져. 개인으로 가거나 기업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자 2% 줄게 라고 하고, 내가 돈 빌려주니까 대출 이자 5% 내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를 고객한테 조금 주고 빌려준 다른 데다가는 이자를 좀 더 받는 방식이야. 이게 은행의 메인이야, 수입에.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금방 얘기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자, 근데 웃기지 않냐?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 자, 잘 듣고 있죠? 얘들아, 잘. 한 번에 가자고요. 이거 어딨어? 한 번에 가자. 잘 봐봐. 아유, 뭐야 이거. 자, 봐봐.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 아니, 얘네들한테 2%밖에 안 주면서 얘네들은 왜 5%씩 받는 거야? 가령이야, 가령. 그러면 왜 그러냐면, 대출은 이건 은행이 기업이나 고객한테 준 거지. 예금은 고객한테 받은 돈이지.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길이가. 무슨 얘기냐면 예금을 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 근데 대출은 더 오랫동안 빌려주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시험에 나와.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이야. 단기에 비해 장기일 경우에는, 자, 얘네들은 예금이 언제나 들락날락 하면서 오늘 놓고도 내일 뺄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조금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1년, 10년, 5년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단 말이야.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본적으로 길게 준단 말이야. 그게 만기가 길다라고 표현한 건데, 단기에 비해 장기 길면은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미국발 금융이 일어날지, 전쟁이 날지, 후쿠시마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신용이라든가 유동성, 위험도, 리스크가 높아. 그래서 위험성을 안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이자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이를 보상해 주려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거야. 불안한 거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성주한테 돈을 빌려줬어. 선생님이랑 성주랑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봐. 되게 친해. 평생 같이 가자고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내 누구지? 성주라고 했나? 성주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어. 10년 후에 갚아, 성주야, 괜찮아. 근데 만날 때마다 얘 얼굴만 보면 10만 원 생각이 나는 거지. 마음 불편하지? 얘가 해외로 도망가면 내 10만 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다 리스크 아니야? 그러니까 길게 빌려줄게. 이자는 되게 비싼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은행은 요 대출 때문에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인 대출 채권. 채권은 뭐야? 채권. 채가 빚이야, 빚.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야. 내가 성주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빌려준 무슨 종이 쪼가리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채권이라고. 너 10년 있다 나한테 10만 원 갚아야 돼. 이런 거지. 이거를 10년까지 보유하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야. 그러니까 은행은 위험을 좀 떠안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돈을 오랫동안 빌리면 좋지. 대출 연장 이런 게 쉬운 거야. 신용도만 좋다면 계속 이자를 받아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야, 은행이 뭐 땅을 파냐, 물건을 파냐. 물론 딱히 보이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 대출 상품을 파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은행의 자금 중에는, 자, 뭐야 이거 지우자. 은행의 자금 중에는이 아니라 은행의 자금 중개는, 자 봐라, 예금자. 아까 이 예금자를 고객이라고 했어. 고객이 은행에다 돈을 넣지, 그리고 있는 돈을 대출자가 빌리지, 연결되니까 전통적인 은행 거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서 자금이 중개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메인이 아니야. 이제는 여기에 나온 섀도우 뱅킹이라는 걸 얘기할 거야. 섀도우 뱅킹 되게 복잡하다. 아까는 좀 간단할 수도 있다라고 구라를 쳤는데 좀 어려워요. 봐봐.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어. 그림자. 딱 봐도 뭔가 어둡지, 그치? 그림자. 그래서 섀도우 뱅킹인데, 그림자 금융 지원 또는 예금 보호, 이런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이런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대. 자, 얘는 뭐가 달라? 은행 수준의 규제, 야 이건 돼, 안 돼 라는 규제, 그리고 은행과의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엔 말이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얘네들은 실제로 은행은 아니잖아. 이런 것을 비은행 금융회사라고 그래. 신한카드가 은행이야? 아니야. 신한카드에서 카드를 써도 카드값은 농협으로 갚아버리면 돼. 그러니까 카드회사는 은행이 아닌 거야. 근데 돈을 다루지. 그건 금융회사인 거야. 내가 하다가 꽝 다쳤어. 보험 처리해야 돼. 보험 처리한다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선생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쓰는데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은행은 아니잖아. 내가 삼성화재 다이렉트에다가 예금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증권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각종 펀드,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회사 중에서 전통적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NH은행, 이런 우리가 은행하면 생각나는 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다 모두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야. 그림자 금융에서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의미한다는 거죠.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 돈의 근본,
돈의 근본으로 해서 대출을 실시하는, 맞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겨서 얘가 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장사할 수 있는 재원, 돈의 소스는 고객의 은행이란 말이야. 고객의 예금이란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 금융은 말이야. 대출을 실행해. 자, 대출을 실행해. 자, 받은 대출 채권이 있어. 채권은 뭐야? 빚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잖아. 자, 봐봐. 잘 봐야 돼. 자, 지민아 잘 봐봐. 내가 전통적인 은행이야. 그냥 내가 국민은행이라고 할게. 국민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았어. 한 2% 정도 줘, 예금을. 그리고 야,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너한테 길게 빌려줄게 해놓고 금리를 높게 책정해서 거기서 받는 돈이 은행의 주된 수익원. 이게 바로 전통적 은행 개념이잖아. 근데 잘 봐라. 여기서부터 달라. 그림자 금융은 일단 갖고 있는 돈을 빌려줘. 아까 성주한테 빌려줘. 뭐를? 1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10만 원을 10년 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 그럼 그걸 갖고 있다가 그걸 받으면 되는데 그게 전통적인 은행의 개념인데 섀도우 뱅크는 뭐냐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 파는 거야. 다르지 여기서? 전통적인 은행은 갖고 있다 돈을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 권리를 매각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야. 이게 달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의 은행은 끝까지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대출로부터 생기는 이자를 받는 게 은행의 재원인데 섀도우 뱅킹이라고 한다는 그 그림자 금융은 일단 빌려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팔아. 그래서 반대로 진행된다는 거야. 이때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단락이 되게 중요해.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 만약에 내가 성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그 권리를, 빚에 대한 권리를 매각했어. 난 그림자 금융이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샀냐면 규진이가 샀어. 규진이는 뭐야? 콘딧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기다려봐봐. 그 얘기는 안 나온 거야 지금. 일단 텍스트만 갖고. 오케이. 콘딧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도관, 즉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다니는 관이라는 의미인데 콘딧은 뭐냐?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잡하다 여기서. 자신의 명의, 그러니까 규진이는 자기의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이 뭐야? 어음이 뭐야? 어음이 뭐냐면 말로 약속한 거. 이거 얼마 하기로 했어 이런 거야. 그래서 보증을 써야 돼 어음은. 그래서 회사에서 부도날 때 대부분 뭐가 부도나? 어음 부도가 나는 거야. 야, 나 A 회사 사장인데 재호가 나 이거 돌아갈 공장을 돌려야 돼. 근데 내가 100억이 없다. 나 100억 좀 빌려줘. 내가 100억 빌려준다고 약속해 줄게. 이게 약속음이야. 근데 연락이 안 되거나 싫대. 근데 나는 기기를 들여놨어. 망하는 거지. 회사 부도의 일반적 패턴 아니야? 어음 부도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규진이가 안동욱이 발행한 이 채권, 성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빚의 권리인 그 채권을 매입하려고 규진이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규진이도 단기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까 그림자 금융이 뭐라고 그랬어? 금융회사나 금융 상품도 그림자 금융이야.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를 매입하는 자금, 그거를 매입하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금은 누구 돈이야? 펀드 등에 맡긴 이번에는 예금주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이라는 거야. 투자자는 뭐야? 뭔가를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본을 덜컥 내놓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지. 자,
이런 투자자들의 자금이 뭐 연수나 뭐 현수나 뭐 다 여기 뭐 지민이나 다 이런 투자자들의 자금이 규진이에게 원활히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 규진이가 발행하는 어음을 보증해 줘야 되잖아. 야, 규진이 괜찮아. 신용 있어. 궁금하다고? 야, 너희들 투자자들 규진이 못 믿어? 보증해 줄게. 라는 보증이 필요하잖아. 보증이 있다는 것은 누가 얘를 믿어준다는 증거가 되니까 규진이의 신용도는 높여야 되잖아. 그걸 누가 해주냐면 어떤 개인이 해주겠냐고. 은행이 해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은행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전통적 은행 있지. 전통적 은행은 전통적인 자금 신용 중개를 하지. 또 뭣도 해. 섀도우 뱅킹에서 콘딧에게 신용 보증을 해주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니? 이런 거 들어봤어? 신한은행 알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이거야. 신한금융지주 이런 거 들어봤니? 그러니까 얘들아, 신한은행이 신한은행만 있는 게 아니야. 신한금융그룹에 신한은행도 있고 뭐 신한금융지주도 있고 신한카드도 있고 뭐 신한 무슨 뭐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이런 일도 한다는 거야. 왜? 규진이가 안동욱이라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려고 돈을 끌어들인다니까? 근데 규진이를 누가 믿어? 신한은행이 믿어준다고. 나는 그림자 금융이고. 자, 그 다음에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을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이제 여기에 현금이 좀 돌아가는 걸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또 다시 매각을 해. 그래서 돈을 또 마련해. 그치? 이처럼 그림자 금융에서는 정리하는 거야.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금융하기보다는 나라는 안동욱이라는 그림자 금융은 내가 성주한테 10년 후에 빚을 받을 거다라는 권리를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무슨 화? 증권화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사슬을 만들게 되니까 전통적인 신용중개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어. 그리고 복잡해. 그렇지 않냐? 그치? 권리를 살려고 규진이는 투자자들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만나서 증권을 발행하고 그 현금으로 생긴 거 가지고 또 현금 생겨가지고 증권 발행하고 되게 길지. 얘는 간단해. 전통적인 은행의 자금 신용 중개는. 근데 그림자 금융은 복잡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넘겨서 그러면 신종증권이 정말 믿을만해? 라는 문제가 생겨요. 신종증권이 정말 믿을만해? 라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안동욱이라는 그림자 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이 규진이가 발행한 신종증권이 정말 믿을만해? 라는 것은 애초부터 그 돈을 빌려주게끔 안동욱 주머니에서 나온 안동욱 주머니에서 나와서 성주에게 빌려준 그 돈 자체가 애초부터 건전하냐라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야. 대출을 받은 사람, 성주가 원리금을 잘 못 갚잖아? 성주가 잘 이자라든가 이런 걸 원금을 잘 못 갚어. 그러면 이 채권은 되게 불안해지고 불량해지겠지. 그럼 그에 따라서 규진이가 발행한 신종증권 또한 여기에 따라서 부실해지겠지. 그러나 신종증권이 문제는 진짜 뭔지 아니? 이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규진이가 발행한 이 증권이 어떤 대출이랑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수나 그 다음에 선미나 재욱이나 뭐 다 우리 현수나 다 지민이나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괜찮은 돈인지 아닌지. 그래서 신용 위험이 높게 평가돼. 그러니까
투자를 꺼리게 되지. 그래서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야. 나 진짜 믿을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성주가 원리금을 잘 상환해도 상관이 없지. 자, 봐봐. 진짜 잘 들어봐. 두 가지 측면이야. 자, 보세요. 성주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그림자 금융이 성주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성주가 잘 갖고 있는, 원리금을 잘 상환하고 있는 채무 채권 관계라고 한다면 안전하지. 잘 못하고 있으면 불안정하지. 근데 규진이가 컨디시 되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채권을 가져갔지. 근데 투자자들을 해서 신종증권을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에게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갚고 있는 건지 잘 갚고 있지 못한 건지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봐, 성주가 잘 갚아도 불안한 거고 못 갚아도 불안한 거지. 말 그대로 섀도우잉이니까. 그래서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은행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신용도를 보강한다는 얘기야. 자, 또 있어요. 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트렌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소개합니다. 트렌칭. 자, 봐라. 신종증권의 신용구조를 변경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나와. 좀 이따 이건 여러분들도 풀어봐.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성주가 선생님한테 원리금을 잘 상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기본적으로 이 자금이 건전하냐 건전하지 못하냐, 부실하냐 부실하지 못하냐는 것은 여러분들 신종증권을 여러분들에게 발행한 규진으로서도 여러분들로서도 모르니까 새로운 작전이 생겨난 거야. 신종증권을 신용도별로 쪼개서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할 확률이 낮다는 가정을 먼저 까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지금 이 모든 건 뭔 줄 아니? 이 모든 건 얘들아, 모든 건 갑자기 모든 대출이 빙신이 된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먼저 까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부실해진다.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것을 전제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콘딧은 규진이지. 규진이는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신종증권들을 지금 다 발행하지 않았어? 규진이가 재욱이한테도 연호한테도 지민이한테도 다 현수한 다 발행했단 말이야. 근데 신용도에 따라 신용 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열악한 하위 트렌치로 분할을 해. 그래서 대출이 부실하다. 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서 상위 트렌치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실한 것을 몰아놓고 나머지는 괜찮게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거라고. 신용 구조를 변경하는 거야. 자, 증권화를 통해 자, 잘 알아두세요. 총 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 위험의 총량은 줄일 수가 없어. 어찌됐건 위험도는 살아있는데 그 위험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경하느냐. 즉 트렌칭은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서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위험 구조를 변경해. 그래서 상위 트렌치의 신용도를 높게 만들고,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지.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먼저 엿대는 거지. 왜? 위험의 집중도가 하위 트렌치에 몰려 있으니까. 이후 부도가 하위 이렇게 쭉 가잖아. 그럼 결국에는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가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상위 트렌치에 있는 것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위험 구조 변경을 한 다음에 하위 트렌치 먼저 엿대게 하고 상위 트렌치는 가급적 피 안 묻히게 하려는 구조. 이게 바로 트렌칭이란 말이죠. 이걸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규진이가 하는 거야. 규진이 혼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자, 계속 볼게요.
투자자는 예금을 했을 때 얻는 그 이득보다 이자율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 더 당연하지. 그래. 그래서 은행 예금 이자가 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잖아. 여기다가 하잖아. 여기다가. 그건 기본이다. 위험도가 높으면 가격이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가끔 TV에서 선전하는 그 제 2, 3교육은 그런 거 있지 뭐. 선생님도 한 2년 동안 썩었던 그 SBI 저축은행 그런 거 있어. 뭐 사자 뭐 그거 있어. 개새끼들이에요, 그거. 돈을 이자 원금을 선생님도 한 2년 동안 몇백만 원 뭐야? 그렇게 써봤는데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 뭐 물론 다 피를 말리지만 이율이 엄청 세. 하루라도 안 갚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럴 일이 있었죠. 자, 마찬가지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는 위험한데 내가 돈 빌려줬잖아. 이자 더 내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야. 은행 예금은 투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좀 싼 거야.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 변경을 통해서 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종류는 되게 많아.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증권에 투자하느냐 이런 거지. 그래서 개인이 하는 증권 투자가 다 모두 투자자들이고 투자자를 모으는 규진이가 점조직이 되어서 투자자들 이렇게 모으잖아. 그래요. 자, 증권 발행했어요.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이거 보면 트렌칭 구조가 이해가 될 겁니다.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 P 다 대출 채권이야.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 부도날 확률은 얘도 10% 정도 있고 얘도 10% 정도 있어. 동일해. 대출 채권들의 부도 사건은 만약에 얘가 부도가 나거나 얘가 부도가 나서 얘가 부도가 나서 얘가 부도가 나는 일은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 수학 잘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어. 부도 나면 그냥 엿되는 거야.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 요걸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서 이를 기초로 뭐해? 신종증권을 발행할 거야. 누가 발행할 거야? 이거 규진이가 발행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재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잘 들어주세요. 이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신종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되니까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나지 않기만 하면 얘가 뭐였니? 트렌칭의 전제 아니야. 얘네들이 갑자기 독립적인 두 개가 갑자기 부실해질 리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억 원을 확실히 받게 된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부도날 확률이 10%지. 근데 만약에 동시에 두 채권이 부도날 확률은 10%니까 0.1이지. 얘도 0.1이지. 즉 1%니까 0.01%니까 회수 확률은 상위 트렌치는 뭐가 되는 거야? 99%가 되는 거겠지. 원래는 얘만 하면 뭔데? 90%인데. 그 다음에 반면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0.9 곱하기 0.9는 0.81이니까 81%지. 그치? 여기 나와 있지. 그러면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 1억 원을 받을 확률, 원래는 90%였잖아. 부도날 확률이 10%였으니까. 근데 이 구조 변경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된 거야? 99%로 9%포인트나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이 90%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이 트렌치 투자자는 신종증권의 트렌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90%에서 9%가 떨어진 81%로 개별 대출 채권에 비해 9%포인트 낮은 회수 확률을 감소하게 되지, 사실상 하이 트렌치가 부담한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은 사실은 상위 트렌치로 이전된 것으로 본 거란 말이야. 원래는 90대 90이었는데 99대 81이 된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니? 이 말? 위험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대전제가 뭐라고? 두 채권이 동시에 무너질 리는 없다. 그것도 전제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총량을 줄일 수는 없다야. 줄일 수 없기에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 변경을 한 이후에 이렇게 9%포인트를 올리고 낮추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또 전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한다면 상위 트렌치의 가격은 뭐야? 그러면 99%니까 0.99 곱하기 1억 원 더하기 0.01 곱하기 0이니까 0.99억 원이 되고, 하이 트렌치의 가격은 0.8 이거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겠지. 당연히 이거 산수지. 자, 여기에서 트렌칭 기법은 이렇게 회수 확률이 90%밖에 안 될 대출 채권을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에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용종 증권을 상위 트렌칭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괜찮네, 99%면 다 받을 수 있네, 투자인을 제공해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 이게 사기는 아니란 말이지. 맞는 건 맞는 거니까, 그치? 이거를 또 사기를 칠 수도 있겠지. 이게 신종금융 사기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넘겨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빡세죠? 자,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자금 중개 역할을 서브해주는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금융 효율성, 접근성을 촉진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의 기용으로 평가는 되었어요. 금방도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해 보이는데, 그림자 금융의 그림자 금융의 금융기법은 말이야, 또 얘기한다.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게 아니야. 위험 구조를 변경해서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게 사기죠. 그래서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계속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경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총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 현.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오히려 한 국가 경제가 감당할 총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뭐야? 하위 트렌치에 쌓인 거지. 하이 트렌치가 갖고 있는 위험이 점점 더 증가했다라는 역설을 가져온 거죠. 이 부분 잘 이해해 봐야 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져.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 그래서 요때 주식했던 선생님 친구들 있거든요. 요때 2007년 8년에서 빠진 친구와 빠지지 않고 미련을 두고 했던 친구들의 현재의 삶이 되게 많이 달라. 15년 전이거든 대략. 누구는 번듯한 회사를 몇 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대리운전하는 친구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진짜야. 그거 참 대단해.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선생님은 잘 모르기도 하고, 이걸 보면 알겠는데 이걸 내 삶에서 실전에 적용하고 싶진 않아. 그림자 금융이 금융 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면서 그림자 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 너무 경기가 거품이 되어서 붐업 현상이 너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볼까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같이 봅시다. 얘들아, 그리고 지금 마고든 심고든 지난번에 굵게 했던 거 있지? 두껍게 시험 전날 준 거. 그거 다 완성이 됐어 벌써.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에 줄 거예요. 공부 미리미리 하셔요. 응? 자, 유평도 있고 해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1번. 그래서 그런 걸 두 묶음 줄 건데 하나는 다음 주에 줄 거고 하나는 시험 전에 줄게요. 괜찮지? 자, 콘딧은 끊고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단기 금융 상품을 매입한다. 한번 생각해 봐. 맞아 안 맞아? 콘딧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모르면 여기서 또 끊어. 맞아 안 맞아요? 다시 생각해 봐. 미리 얘기할게. 답 1번이야. 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의식해서 설명을 이미 한 바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아. 계속 규진이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규진이가 딱 설명이 되지 않겠냐? 중심이 되어서. 콘딧의 목적은 뭐야? 콘딧은 뭘 목적으로 하니? 너 왜 그렇게 노력했어? 아니지. 일단은 되팔기 전에 지금 안동욱 선생이 갖고 있었던 성주에 대한 채권을 너가 매입하는 게 목적 아니야? 그러니까 대출 채권 매입이 목적 아니야? 맨 처음에? 대출 채권 매입이 가장 큰 맨 처음 초기 목적이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투자자들한테 뭐 했어? 자금을 하려고 뭐 했어? 자금 너가 한 거고 그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했어? 각종 금융상품을 만들지 않았어? 이거 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를 했니? 각종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했어요. 얘를 발행했다고요. 그치? 발행해서 뭐야? 발행하면 이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거지? 뭐 보험이든 뭐든. 그래서 얘는 뭘로 조성되는 거야? 뭐 현수 돈도 있고 여기에. 재욱이 돈도 있고 지민이 돈도 있고 선미 돈도 있고 연우 돈도 다 있겠지. 그치? 이런 펀드, 이렇게 모인 펀드를 통해 매입하는 거 아닐까? 그럼 1번과 다르지 않니? 그치? 단기 금융 상품을 파는 거잖아. 팔려고 뭐 하는 거야? 그래, 이거를 펀드를 통해 매입하는 거잖아요. 상품들을. 그러니까 얘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럼 고쳐볼까? 콘딧은 뭘 이용해서? 자, 뭘 이용해서 어떻게 고치는 게 가장 깔끔할까? 단기 금융 상품을, 그러니까 뭘 위해서? 대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발행하지. 맞지? 그러면 이 상품은 뭘로 된 거지? 투자자들의 돈이 된 거지. 그럼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콘딧은 단기 금융 상품을 매입이 아니라 발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매입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득이 생기면 쉐어하는 거지. 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대출 채권이 만약에 큰 거다. 큰 거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모아야 되겠지. 작은 거를 할지라도 뭐 해야 돼?
내가 내 돈으로 산다 하더라도 크게 부풀려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거는 발행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돈을 튀게 된단 말이야. 튀기기 위한데 위험해. 위험해서 뭐 하는 거야? 은행 같은 데서 보증을 서거나 신용도를 높이는 거지. 그치? 신용도를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경까지 해가면서 트렌칭을 하는 거지. 트렌칭을 해서 자, 위험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나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랑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랑,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 총 위험이 높아졌다는 거야. 이게 위험해졌다는 게 아니라 이 한 건의 위험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이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 면적이 사회 전체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봐봐. 그림자 금융에서 은행은 끊고 콘딧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맞지. 아까 맞지. 은행은 전통적인 자금 중개도 하지만 콘딧에게 신용을 보증해주는 신용 보강 역할을 하는 거 맞잖아요. 3번 그림자 금융은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신종증권으로 재발행해서 매각하는 거. 여지껏 그 얘기한 거고, 신종증권은 트렌칭 기법을 통해 상위 트렌치의 원리금 회수 확률이 하위 트렌치보다 더 높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신종증권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거니까 끝이. 신종증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총량은 증권화로 인해 바뀌지는 않아. 왜? 위험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괜찮지? 자, 다음 거 재밌습니다. 다음 거.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이건 쉽다? 요거 한번 해봐. 이거는 시간을 좀 줄게요. 이거는 뭐 풀기가 좀 아깝잖아? 그냥 풀어버리기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바로 나옵니다. 허무할 정도로. 대신 없던 게 나와 있다면 상관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규진이 그 답 나온 거 아니지? 전에 한번 풀었나 봐요. 근데 틀렸는데? 근데 다시 보고 있어요. 아, 그래? 이거 언제 풀었었지? 우리 했었나? 쌤이랑 한 거 같진 않은데 그냥 혼자 풀었던지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연우도 했어요? 잠깐만 에어컨 잠깐 켰다 끌게. 난 좀 더워서. 지민아 한번 풀어봐봐. 성주야 답 나왔어? 손가락. 올. 근데 금방 나오지.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 똑같지 않냐? 본문이랑? 얘만 좀 추가적 설명한 거지 뭐. 잘했어. 잘했습니다. 다 된 사람은 기다리면서 다른 거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괜찮아. 지옥이도 답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현수 풀었니? 아직? 선미는?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좀 그렇긴 해. 없어도 풀릴 것 같긴 한데, 그치? 자, 같이 한번 볼까? 자, 상관관계라는 게 뭐야? 하나의 확률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 변수가 어떤 형태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움직이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를 지표화한 게 이게 바로 상관계수라고 한다는 거야. 말은 어렵지만 다음 거 잘 이해하면 앞에 거 좀 이해 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서로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지. 두 개의 대출 채권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 채권과 B 채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도가 발생하는 사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나머지 채권에서도 반드시 대출 채권에서 반드시 부도가 발생하고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도 역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상관관계야. 0이면 전혀 상관이 없고 자 그럼 봐라. 또 똑같죠 본문하고 1년 후에 자 색깔 조금 바꿔서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채권이 두 개가 있어요. 역시 또 A, B라고 합시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각각의 대출 채권은 1년 후 부도 확률이 역시 10%로 동일해. 개별 대출 채권은 부도 시 전액 손실 처리되니까 회수 금액은 빵원 뭐 좀 남는 거 없어 싸그리 없어지는 거야. 이들 대출 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특정한 값을 가진 확률은 알려져 있는 확률 변수야. 두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다. 그래서 하나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반드시 다른 채권과 동시에 부도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 거야.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아까 규진이가 연락이 했던 것처럼 신종증권을 발행한 다음에 상위 트렌치, 하위 트렌치로 구조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럼 뭐야? 잠깐만. 자, 볼까요? 자, 상관계수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플러스 1이죠. 그럼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일 때는 하나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난다. 그러면 또 다른 채권에서도 부도가 나게끔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따져봐도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신종증권 회수 금액 2억 원, 1억 원, 0억 원이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신종증권 회수 금액이 2억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잠깐만 좀 색깔을 달리해서. 자, 너희들이 같이 얘기해도 돼. 2억 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2억 원일 때는 성주 어떻게 얘기해봐. 이거 좋은 문제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회수 확률은 몇 프로가 될까? 여기서는 90%가 와야 되겠지. 맞지? 맞죠? 자, 그 다음에 90%가 된다. 1억 원, 1억 원. 그냥. 그러면 A는 9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워야 되겠죠. 맞지? 0.5는 또 뭐냐? 자, 그 다음에 회수, 자, 봐라. 회수 금액이 1억 원인 경우에는 두 대출 채권 중에서
하나만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발음이 꼬인다. 두 대출 채권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지.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할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거야? 0%가 돼야 되겠지. 발생할 일이 없어. 어차피 뭐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여기도 똑같지. 중요한 건 얘네 뭐냐라는 거지. 얘네가. 자, 여기에서 상위 트렌치가 받는 금액, 여기에서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받는 금액이 1억 원이고 얘는 얼마겠어? 자, 봐라. 여기에서 이거이며, 자, 그 다음에 1억 원을 회수할 확률은 제로니까 얘는 얼마야? 0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지. 그럼 끝에 0인가 봐봐. 얘도 역시 0이 돼야 되겠죠. 그치? 이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은 3개가 지워지거나 한 번에 2개가 지워져. 그리고 꼭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A, B, C, D, E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고 가장 먼저 확실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나아. 꼼꼼하게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객관식의 장점 아니겠어요? 자, 다음에 좀 덥다. 잠깐만 또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였어요? 이게 전통은행, 이게 일반 은행이었지. 니은은 뭐야? 그림자금융이었지. 그치? 자, 1번 봐봐. 기억은 니은에 비해 끊고 자금 중개 과정이 짧고 단순하다. 맞지? 간단하잖아. 그림자금융이 길고 복잡했잖아. 규진이 아까 많은 일을 했잖아.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끊고 예금자 보호 기능이 존재해. 이게 전통적 은행이야. 근데 섀도우 뱅킹은 이런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아마 이미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습니다.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끊고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 은행이지.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 역시 은행이지. 은행으로서 동일한 거 맞지? 안 바뀐단 말이야. 전통적인 거니까. 4번. 니은은 섀도우 뱅킹은 도입 초기에는 기업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끊고 맞지?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겨서 사회 전체 경제의 위험의 총량을 높여놨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4번도 맞지? 그러면 정상적이 되려면 얘는 몇 번이어야 되겠어요? 5번이어야 되는데 왜 5번인지를 봅시다. 니은은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은 일반 은행과 달리 대출 채권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 이건? 전통적인 신용 중개에 비해 그림자 금융에서 신용 보강이 왜 필요한 거야? 왜? 왜 필요한 거야? 규진이는 왜 신용 보강을 왜 필요로 했지? 투자자들에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지. 근데 대출 채권에 대해 보강이 필요할 필요가 있어? 대출 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이미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얘는 규진이는 어떤 신용의 보강이 필요하냐면 신종증권을 발행할 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거니까 이거 선택지 되게 좋은 거죠. 이해됐지? 자, 이게 4번까지 있을 겁니다. 자, 덥다. 4번. 무슨 필기할 곳도 없다, 그지? 자, 봅시다. 봐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 하자.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 금융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지. 한번 잘못됐으면 연쇄적으로 엿된다는 얘기야. 그림자 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리고 과대한 레버리지 뭐라고 돼 있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 금융회사가 자신의 자금에 비해 타인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그래서 자기 돈에 비해 빌린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레버리지지. 근데 여기서 너무 자기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빚을 지면서 뭔가 금융활동을 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남의 돈으로 돈 벌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금 조달의 경우는 경기가, 자 여기 잘 봐야 돼.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자금 조달할 때 경기가 좋잖아. 경기가 좋아. 그러면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겠지.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경기가 불황이잖아. 그럼 채권 발행량이 감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경기가 좋으면 발행이 많아지고 안 좋으면 뭐 좀 발행이 적어지거나 뭐라 그럴까 뭐 감소한다. 이런 경기에 따라서 잘 순응한다는 거야. 한편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낮아져. 그렇지. 그리고 불황일 때는 높아져. 얘는 경기 역행성을 갖고 있어. 반대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을 끌어들이는 게 쉽고 대출 채권도 안전해. 근데 경기가 안 좋잖아? 그러면 돈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선생님도 얼마 전에 겪었어. 그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나도 애 먹었단 말이야. 그럼 자금 조달이 어렵죠. 그 다음에 대출 채권마저 위험해지죠. 그래서 영끌에서 아파트 산 사람들이 재작년 작년에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내놓는 거야. 그럼 내놓으면 팔려야 되잖아. 안 팔아. 안 사는 사람들이. 왜? 그걸 살려면 또 빚을 얻어야 되는데 그 빚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전세 살겠다, 월세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줄줄이 도산이죠. 많아, 선생님 주변에. 자, 이런 거야. 대출채권이 위험해지면 모든 트렌치별 신용증권의 가격은 낮아지겠지. 왜? 위험해지니까 싸지지. 이 경우 그림자 금융은 뭐냐? 자금 조달과 운영의 양면에서 압박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되지. 이 위기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농협,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겠지.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정부라든가 금융 당국은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거야. 좋을 때 막 끌어올. 경기 호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때 높인다고. 요때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춰서 증권화를 낮추려고 하는 거라고. 위험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경기는 항상 얘들아 이거는 조금 없는 얘기인데 잘 들어봐. 경기는 언제나 낮진 않아. 경기가 언제나 좋지 않아. 항상 사이클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는 경기가 좋았다니까요. 대학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아졌어. 그래서 IMF를 찍었어. 그리고 선생님 요때 군대 갔단 말이야.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좀 살기 좋아지다가 또다시 나빠져. 이런 게 몇 번 있다가 지금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아. 바닥보다 좀 더 찍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거든. 올라갈 때쯤이 언제냐면, 근데 올라가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이런 완만해서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해서 좋아졌다 아팠다 이거를 잘 체감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근데 여기 골이 너무 깊어. 근데 점점 골이 깊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아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가끔 그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위험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다시 예금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부동산은 괜찮은데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이 있다면 이거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유지하는 거. 난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돈을 얻다가 위험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다음 세상, 당장 돈이 급한 건 아니지 않니? 당장 너희들이 그 돈을 쓸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돈을 예금 금리가 적다 하더라도 모아두는 게 나은 것 같아. 나중에 엄청 좋아질 때가 올 거예요. 이 기준이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은 지금 어떤 줄 아니? 현재 오늘 이 시간 미국은 공무원들의 월급이 밀리고 있어. 알겠니? 미국은 파산 직전이야. 자존심은 내세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국과 빵 해야 되겠지. 중국한테 밀리면 미국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국이랑 자존심 싸움하다가 밀리잖아. 중국한테 밀리잖아. 그래서 누구를 앞세워? 바보 한국 대통령을 앞세우잖아.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중국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로 대리전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랑 수교한 지가 몇 년 됐어?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동안 중국과 거래해서 이득을 본 것보다 1년 동안 손해본 액수가 더 커요. 중국이 안 하면 돼. 처음에는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라든가 산업을 배우고 익히고 경제 부흥하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샤오미 같은 거 봐봐. 굳이 삼성 거 쓰지 않아도 돼. 그치? 게다가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혐한층이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혐한층이 더욱더 득세를 부리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동시에 뭘 선포했어? 중국 없어도 된다 이런 거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좋아해. 근데 미국은 오히려 뭔지 아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는 되게 높아졌어요 지금. 골 때리는 거지. 대한민국만 병신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극동에 뭐가 있어 여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알아요? 블라디보스톡이 원래 어디 땅이야? 원래는 200년 전에는 중국 거였어. 근데 러시아에 뺏겼지. 그럼 블라디보스톡은 얼마나 첨예한 곳이겠냐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장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현재 러시아령이니까 우리는 러시아의 이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먹고 살고 개발을 하고 공부하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근데 뭐 했어 지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전한다고 그랬잖아. 그 러시아가 화 나 안 나? 원래 러시아는 어차피 한국의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블라디보스톡을 누구랑 같이 개발하려고 그랬냐면 자기네들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이랑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중국 들어와라 그랬어.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 중국은 뺏긴 땅에 들어가니까 좋아하지.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건 다 철수해야 돼요. 우리나라 거 다. 그럼 차 못 팔지. 물건 장사 못 하지. 기초 원자재 같은 거 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수출 잘 안 되겠지. 이렇게 된 거야. 요것만 견디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요. 그게 언제냐? 선생님이 미뤄 짐작컨대 여러분들이 30대 정도 되잖아? 30 정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높게 잡아도 15년 안에는 되게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는 근거는 이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든. 다만 이 사이클을 어떻게 미리 인지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하냐는 문제인데 그냥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선생님은 이때 되면 환갑이 넘거든. 이때는 좀 살만하지 않을까? 나도? 응? 그런 낙관적인 걸 기대해보죠. 또 상대적인 거라서 경제적인 것은 남들 다 살만한데 나만 또 못 살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대학생활 힘들게 할 거야. 어찌됐건 경제적으로. 그거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넘겨. 이것저것 투자한다고. 선생님 때는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 또는 막 갓 대학 졸업할 때는 대학생들이 주식 투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돈 잘 번 애들이 있다니까. 자, 진짜 있어요. 지금은 부러워. 외국 자동차 중에 링컨 알아? 링컨? 내 이름 까먹었다. 차 이름이 링컨이야. 한 대 9천만 원, 1억 이렇게 하거든요. 큰 거, SUV처럼 큰 거, 카니발 같이 큰 거. 선생님 친구는 그 차가 너무 사고 싶어서 차를 사려면 기다리잖아.
그래서 전국을 뒤져서 가장 새 차인 링컨을 그냥 현금 주고 사요. 그런 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부의 시작은 우리 때 많이 했던 주식이야. 선생님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어. 대신 관심이 없잖아? 그러면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그냥 열심히 산다면 살아. 근데 선생님보다 더 뛰어날 만한 아이들이었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이 주식에서 벌었다가 이게 폭망한 아이들이 있어. 진짜 한 놈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물론 유전인지 머리도 많이 없어지고 또 한 놈은 뭐 하냐면 판촉물 사무실 판촉물이 뭔지 알아? 학생공감학원 이런 사은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찍어내서 팔아서 뭐 그거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 영업하려면. 얼마 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전화 왔어요. 너 아직 강사 잘하고 있냐? 하고 있다. 야, 학생들한테 뭐 기념품 애들이랑 뭐 기념할 거 없는데 그냥 그랬지. 그래도 한번 해주기로 했어요. 뭐가 좋겠냐 그랬더니 포스트잇 그런 거 뭐 너희들 포스트잇 주면 좋아하냐? 어? 너희들 좋아하라고 그 몇십만 원씩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서브웨이 하면 먹는 게 낫지 않냐? 그걸 몇 번? 나는 그게 낫다고 보는데 포스트잇 잘 안 쓰잖아. 아니야? 신재학한테 쓰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너무 길었다. 그래서 요거 된 거야. 그래서 경기 호황기 때는 레버리지가 되게 높아질 수 있어. 돈을 잘 빌려줘. 근데 망하면 다 망하는 거지. 연쇄적으로 망하지. 그럼 국가 경제가 위험해지죠. 쭉 가는 거야.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자, 봐봐. 그러면 1번 봐봐. 어렵진 않아. 규제 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끊고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어때? 내가 너무 딴 얘기를 해서 갑자기 집중이 안 되니? 봐봐. 레버리지 규제 비율은 어때? 경기 호황기에는 낮지. 그치? 불황기는 높게 되겠지. 그럼 경기 역행성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으니까 제거. 미안하다. 너무 내 친구 얘기해서. 자, 다시 여기 집중해봐. 근데 또 집중될 거야. 그림자 금융을 통해 발행한 신종증권의 가격은 끊고 당연히 경기 수능성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 위에. 맞지? 3번.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끊고 서로 연계성이 깊어. 그럼 서로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엄격하게 높이겠죠. 그치? 얘도. 그래야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되겠죠. 4번. 금융 이전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끊고 규제 전에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더 클 것이다. 그렇지. 그때는 뭐야? 규제 이전에는 마구마구 발행했었으니까. 그래서 한 국가의 사회 경제 위험 총량이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연쇄 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어야지 오라? 5번이어야지 오른데 5번 같은 경우는 왜냐? 규제 당국은 잘 보세요. 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끊고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 경기 수능성을 낮추고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얘들아, 뭐라 그랬어? 여기를 봐봐. 여기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썼네. 자, 봐라. 여기 이렇게 지울게요. 여기 잘 봐. 지워지는 거 맞아 이거? 뭔가 안 되면 신작이지. 자, 진짜. 자, 봐라. 요거. 자, 봐라. 요거 잘 보면 돼. 얘는 뭐 큰 그게 없어. 자, 다시 한번.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경기가 호황기 말 어렵지? 뭐 호황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경기 스마일이야. 경기 스마일. 유후, 경기가 좋아요. 요럴 때는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왜? 나중에 엿댈 거니까 미리. 그래서 뭐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추겠죠. 그치?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뭘 자꾸 막으려고 그래? 증권화를 억제하겠지.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불황기에는 이 비율을 완화해서 증권화 좀 그래 해볼래? 라고 해서 관용적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겠지. 그치? 이와 더불어 이 규제 당국은 말이야,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인 규제 비율을 높여서, 그래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세게 함으로써 대출 채권과 같은 자산 부도로 인해 은행이라든가 증권 투자 회사들이 부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한다는 거야. 특히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에는 일반 금융회사 요구하는 자기자본 규제 비율에 대해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쌓도록 해서 돈을 안정적으로 찰랑찰랑 갖고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럼 봐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경기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낮추어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서 증권화가 남발되는 걸 막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경기 불황기에는 그래 힘들어. 그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높여. 그래서 자금을 좀 잘 끌어들이게 해. 그래서 어떤 태도로 가니 여기 관용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5번 봐봐. 그러니까 레버리지 규제는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어떤 성이야? 수능성에 되지 않아? 그게 수능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어딨어? 불황기의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뒷부분이 틀렸죠.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뭐였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은 조선 시간과 관련된 거 했잖아. 그건 간단히 정리하고요. 얘는 반드시 노트를 가지고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얘도 역시 경제거든요. 꼭 정리했으면 좋겠어. 아씨 6평이나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또 마지막 하나 더 해봅시다. 4개가